아무도 모를 죄책감과 기나긴 고독이 내 곁에 있다. 가끔 한만호를 처음 찾아갔던 날의 뜨거운 증오를 생각한다. 그의 절단된 다리를 놓고 천벌 받은 거라고, 그 병이 이대로는 안 끝날 거라고 앙칼지게 쏟아내던 저주를 생각한다. 당신이 알지 못한 아이다. 2부. 대학 졸업식 전날 오후부터 나는 고열에 시달렸다. 목이 갈라지고 얼굴이 따가웠다. 엄마는 샵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약통에서 약을 꺼내 먹고 뜨거운 소금물로 가글을 했다. 거울 속에 붉게 달아오르고 수술 자국을 따라 선명한 열선이 그어진 얼굴이 비쳤다. 새벽에 깨어 다시 약을 먹었다. 오래 잠을 자고 오후 늦게 일어났다. 엄마는 이미 출근하고 없었다. 졸업식도 끝날 터였다. 나는 냉장고에서 계란 2개를 꺼내 삶았다. 계란이 삼기는 동안 소파에 멍하니 앉아있다 다시 공원의 환각에 사로잡혔다. 노란 프리지어처럼 나무 벤치에 앉아있는 언니. 퍽 하는 소리, 피에 젖은 검은 머리칼, 검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노랗고 붉은 꽃. 시뻘겋게 달아오른 누군가의 얼굴이 어지럽게 겹쳐져 조각나고 흩날렸다. 가스불에 물이 넘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불을 끄고 계란을 찬물에 담갔다 꺼내 가져왔다. 탁 소리를 내지 못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손으로 살살 눌러 껍질을 깠다. 거실 통유리로 쏟아져 들어온 늦은 오후의 햇살에 테이블 위 얇게 깔린 먼지의 층이 보였다. 반쯤 깐 계란을 한 입에 베어 먹자 쫄깃한 흰자와 파삭한 노른자의 맛이 섞였다. 나는 노른자의 단면을 내려다보았다. 햇살을 받은 흰자 속의 노른자가 영롱한 샘처럼 빛났다. 아름답구나.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무엇인가가 아름답다는 생각을 한 지가 아주 오래되었다. 몇 해 전에 우연히 만난 상희 언니에게 아직도 시를 쓰느냐고 물었던 기억이 났다. 레몬. 동그란 노른자의 선명한 빛이 내게 다시 시를 쓰고 싶게 했다. 흰자에 포근하게 감싸인 노른자를 보고 있는 동안 나는 외롭지 않았다. 아프지도 않았다. 요람에 든 아이처럼 편안했다. 겨울잠에서 깨어난 의식의 거대한 부분이 느린 기지개를 켜며 깨어나는 게 느껴졌다. 한만호, 그를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아니, 그 생각이 계시처럼 나를 찾아왔다. 아직은 무디고 둔중하지만 곧 빠르게 핑핑 피돌기를 할 뜨거운 에너지 덩어리가 슬그머니 입을 벌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그를 찾아갈 때가 되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였다. 그 이외엔 없었다. 나의 오랜 상상 속 어둠에서 튀어나오는 범인의 손은 언제나 그의 손이었다. 언니가 나시에 반바지를 입었다는 거짓 증언에 목숨을 건 어리석은 만큼 교활한 인간. 그날 밤 11시 30분에서 12시 사이 그는 우연히 공원에 있는 언니를 보았을 것이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언니를 살해했을 것이다. 언니의 머리를 내려치고 시신을 경사진 아래쪽으로 옮겨놓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는 재빨리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자신이 집에 왔다는 표시를 여기저기 냈을 것이고 잠에 취해 있던 여동생은 시간을 확인하지도 않고 제멋대로 오빠의 알리바이를 증언했을 것이다. 그를 만나야겠다. 그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아야겠다. 그 후에 내가 누구로 살지, 어떻게 살지를 결정짓겠다. 그를 만나야 내가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나를 휩싸고 내 안을 흥분의 불결로 채웠다. 오랫동안 열리지 않던 문이 열리고 노란 빛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듯했다. 노란 천사의 복수가 시작되었다. 레몬이라고 나는 의미 없이 중얼거렸다. 복수의 주문처럼. 레몬, 레몬, 레몬이라고. 여보세요.
도움 천사죠? 제가 지금 시간에 상담을 예약한 사람인데요. 제 아이디는 크리스트이고요. 나이는 26세고 미혼이에요. 확인됐나요? 네,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크리스트라고 합니다. 네, 처음이에요. 이런 상담. 저는 지금부터 선생님께 아주 힘들고 긴 얘기를 털어놓으려고 해요. 이 얘기를 누군가에게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상담하기 전에 꼭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지금 녹음이 되고 있나요? 아, 되고 있다고요? 녹음을 안 할 수는 없나요? 상담 내용은 반드시 녹음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럼 제가 여기서 한 얘기가, 그러니까 녹음된 얘기가 절대로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실 수 있나요? 그렇군요. 그건 안전하군요. 그것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고요. 그럼 안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삭제되기 전에 말이죠. 혹시 수사에 필요하다거나 경찰 같은 데서 정보가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녹음된 내용이 전부 제공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런 일은 거의 없다고요? 네. 설사 그렇더라도 일단 환자의 발화이고 정신적 질환에 시달리는 상태에서의 발화 내용은 범죄 사실의 고백이라 하더라도 당사자, 그러니까 환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일단 그렇다면 저는 문제가 안 되겠군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만약 다른 사람, 다른 누군가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정신적 질환에 시달리는 상태에서의 발화. 아까 발화라고 하셨죠? 그런 거라서 증거 채택이 안 되거나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나요? 이해해요. 애매할 수 있다는 그 말씀. 법이란 게 원래 애매한 거 아닌가요? 그럼 제 얘기를 시작할까요? 저는 요즘 결혼을 앞두고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어요. 저하고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던 남자친구인데요. 고3 때 미국으로 유학 갔다가 올 봄에 돌아왔어요. 한국에 오자마자 어떻게 알았는지 곧바로 저를 찾아왔더군요. 다짜고짜 자기하고 약혼을 하자는데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제가 쉽게 허락을 안 하고 망설이니까 그 사람이 이만하면 나쁘지 않은 거래 아니냐 하더군요. 물론 농담으로 한 말이죠. 그 사람 직업이요? 지금 유명한 회계법인에서 일하고 있어요. 시아버님 되실 분도 그 회계법인에 오래 계셨거든요. 그 사람 집안도 크리스천 집안이에요. 저는 원래 다른 교회에 다녔는데 어머님이 권하셔서 지금은 그분들 다니시는 교회로 옮겼답니다. 네? 제 고민이요? 아, 제가 그 사람과 결혼해도 될까 고민하는 이유는 일단 우리가 결혼하기엔 나이도 너무 어리고 또 그 사람이 저를 구속할까봐 두려워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사람이 저를 꽁꽁 묶어두려고만 할까봐 겁이 나요.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남자들이 있잖아요. 사랑한다는 이유로 여자를 묶어놓고 가둬놓고 그러는 남자들이요. 물론 이 사람이 그렇게까지 철이 없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도 옛날에 호된 일을 한번 당했으니까. 하지만 그래서 더 무서울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자기가 그런 끔찍한 일도 당했는데 이 정도야 뭐 그런 식으로 거침없이 나오면요. 그 일이요? 그 일은 말하고 싶지 않은데요. 그렇게 대단한 일도 아니에요. 아, 제가 방금 끔찍한 일이라고 했나요? 뭐 그 사람한테는 그런 셈이죠. 끔찍하다면 끔찍하고. 그럼 말할게요. 말하고 싶어요. 간단히라도 말씀드릴게요. 아니, 가능한 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 일을 빼놓고는 아무것도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작은 그 사람과 저는 한때 깊이 사귀던 사이였어요. 모두들 우리가 잘 어울린다고 했죠. 모두요? 그건 당연히 친구들이죠. 다들 우리를 부러워했다는 걸 저는 알아요. 우리는 정말 순수하고 완벽한 사랑을 했거든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지냈다면 누구보다 행복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갑자기 다른 애가, 아니, 다른 여자가 불쑥 끼어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황했죠. 믿을 수 없었어요. 그 여자를 사랑했냐고요? 그 사람이 그 애를 사랑했냐고요? 아니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절대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 애가 그냥 중간에 불쑥 끼어든 거예요. 그 사람은 처음엔 그냥 재밌어 했죠. 장난감처럼 갖고 놀고 싶어 했다고나 할까. 남자들이 그런 짓궂은 데가 있잖아요. 어쩌면 제 질투를 불러일으키려고 그랬는지도 모르죠.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그 사람은 절대 그 애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단 한순간도. 그 애는 그렇고 그런 애였으니까요. 저하고는 너무 다른 애였어요. 공부도 얼마나 못했는지. 머리가 텅 빈 백치나 다름없었어요. 얼굴만 반반한 것만 믿고 뻔뻔스럽게 도도한 척하는 멍텅구리. 그러니까 죽이고 싶었겠죠. 네? 제가요? 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이 그 애를 죽이고 싶어 했다니까요. 왜냐고요? 글쎄요. 우리의 순수하고 완벽한 사랑이 훼손된다는 느낌? 그런 것 아니었을까요? 그 애가 속옷도 안 입고 글쎄 러닝이나 브라뿐만 아니라 팬티도 입지 않고 그 사람을 유혹하려고 했다니까요. 그래서 죽였냐고요? 아니에요,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애를 죽이지 않았대요. 아니, 죽이지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죽인 게 아니에요. 그 애가 자살한 거예요. 왜냐고요? 그건 유혹하려다 실패하니까 수치스러워서. 그래서 자살해 버린 거죠. 네,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 애는 자기 머리를 벽에 부딪혀서 두부 손상으로 사망했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어떻게 19살짜리 여자애가 머리를 욕실 벽에 부딪혀서 대리석 타일이 깨지도록 그렇게 아무리 묶여 있었다고 해도 그렇게 독하게 무서워. 미친 거야. 제정신이 아닌 거야. 선생님, 뭐라고요? 묶여 있었다고요? 누가요? 그 여자가 묶여 있었다고요? 아니에요. 걔가 왜 묶여 있어요? 전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선생님이 잘못 들으신 거예요. 그런 말 안 했다니까요. 여보세요? 선생님, 전화 끊으셨어요? 안 돼요. 아직 얘기 안 끝났어요. 난 잘못한 거 없어. 난 정말 반바지 못 봤다고. 못 봐서 못 봤다고 한 것뿐인데 뭐가 잘못됐어? 난 진실만을 말했어. 그건 하나님께 맹세할 수 있어. 나 때문에 피해본 사람도 아무도 없어. 걔도 금방 풀려났다고. 그럼 된 거잖아. 거기 아무도 없어요? 이 자식이 감히 거래라고 했겠다. 거래 좋아하고 앉았네. 벌레 같은 자식. 날 뭘로 보고. 나 아니었으면 네가 그때 어떤 꼴을 당했을지 알기나 해. 천사 같은 애를 죽게 만든 악마 새끼. 살인자. 주님, 그 새끼를 용서해 주세요. 아니, 용서하지 마세요. 눈물로 기도드리오니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티끌만한 죄도 없사오니 부디 제가 헤쳐나갈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간구하나이다. 저에게 분별의 지혜를 내려주시고 거기 정말 아무도 없어요?
언덕을 올라가니 2층에 교회가 있는 상가 건물이 있었다. 창문마다 십자가가 그려져 있었다. 1층 왼편에 작은 구두방이 있었는데 문짝 하나씩에 구두 수선이라고 적혀 있었다. 상가 뒤편 자투리 땅에 좁고 길쭉한 형태의 5층짜리 연립주택 2동이 서 있었다. 그의 집은 오른쪽 건물인 A301호라고 했다. 치킨집 사장이 말해주었다. 걔가 아주 성실하고 일머리가 있었는데 보기와는 다르게 일머리가 있었어. 착하고 일도 잘하고 참 그런 애가 없었는데. 치킨집 사장은 그를 기억하고 있었고 그에 대해 여전히 좋은 인상을 갖고 있는 듯 했다. 나는 계단을 올라가 301호의 벨을 눌렀다. 누구냐고 묻는 소리가 들렸다. 남자 목소리였다. 한만우 시댁이죠? 잠시 뒤 그가 문을 열었다. 한눈에도 그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여위였고 머리숱이 빠져 늙어 보였고 무엇보다 양쪽 겨드랑이에 목발을 끼고 있었다. 누구세요? 그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알아보기를 바란 건 아니지만 이 정도의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리라곤 예상하지 못했다. 나는 긴 머리를 풀어 늘어뜨렸고 결정적으로 노란 민소매 원피스에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무슨 일이신지. 나는 시선을 끌기 위해 긴 머리칼을 쓸어 넘겼다. 김혜연. 김혜연? 몇 초가 흐른 뒤 그가 흠칫 놀라 내 얼굴을 보았다. 난 김혜연 동생 김다원이에요. 김다원? 얘기할 게 있어서 왔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내가 한 발을 내딛는 순간 그가 기계적으로 한 발 물러섰다. 물러서는 다리의 한쪽 바짓단이 헐렁해 보였다. 나는 여름용 슬리퍼를 벗고 안으로 들어갔다. 오른편으로 좁은 거실에 텔레비전이 켜져 있고 맞은편에 낡은 소파가 있었다. 왼편 주방 입구엔 4인용 식탁 하나와 의자 3개, 접힌 휠체어가 놓여 있었다. 집에는 그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나는 왼편 식탁 의자를 잡아당겨 앉았다. 그가 리모컨으로 텔레비전을 끄고 내 맞은편으로 와 목발을 벽에 가지런히 세우고 앉았다. 문득 그가 신을 직직 끄는 버릇이 있다는 말을 형사에게서 들은 기억이 났다. 다친 다리가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중인지 다시는 신을 끌지 못하게 회복 불능이 된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설사 후자라 해도 이 정도의 징벌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나는 생각했다. 사고 당했어요? 아니, 그건 아니라고 그가 말을 얼버무렸다. 그럼 왜 그래요? 수술 받아서. 무슨 수술이요? 병이 있어서 그냥. 절단했나요? 그가 말없이 고개를 늘어뜨렸다. 그 얼굴이 피곤하고 슬퍼 보여 나는 내 속으로 증오감을 북돋을 만한 지독한 말을 내뱉고 싶었다. 당신 천벌받은 거야. 그냥 병이야. 그래서 군에서도 의병 전역을 시켜준 거고. 뜻밖의 튀어나온 의병 전역이라는 낯선 말에 나는 잠시 혼란에 빠졌다. 아무튼 난 지금 그 병이 그냥 이대로는 안 끝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한숨을 내쉬더니 고개를 숙이고 그가 뭐가 됐든 빨리 끝나주기만을 바라는 수동적인 자세를 취했다. 그를 그렇게 놔둘 수는 없었다. 이거 봐요. 나는 그를 자극하기 위해 내가 입은 노란 원피스를 가리켰다. 이 옷 기억나죠? 그가 고개를 들어 내 옷을 보았다. 이런 옷 그때 봤죠? 언니가 입은 거.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직도 언니가 나시에 반바지 입었다고 우길 생각이에요? 언니가 원피스 입고 있었던 거 다 알면서. 그의 작은 눈에 놀라는 빛이 담겼다. 반바지가 아니라고? 왜 아니라는 거지? 나는 오래전의 형사처럼 반바지 타령을 하는 그의 오이지 같은 면상을 후려치고 싶었다. 죽어라 반바지라고 우기면 빠져나갈 수 있을 줄 알아요? 우리 언니가 입지도 않은 반바지를 봤다고? 그러니까 당신인 거야. 그래서 당신인 거야. 당신 맞지? 당신이 우리 언니 죽였지?
안 믿어주겠지만 하고 그가 어눌하게 입을 뗐다. 나는 그날 아무것도 못 봤어. 그는 잠시 주저했다. 언니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게 두려운 것 같았다. 타고 있는 것도 못 봤어. 앞만 보고 있었어. 언제 신호가 바뀔지 몰라서. 태림이가 말해준 거야, 다. 거짓말. 태림이는 언니가 차에 타고 있는 건 봤지만 반바지는 못 봤다고 증언했대. 형사도 못 본 게 당연하다고 했고. 그 말이 맞아. 맞을 거야, 형사 말이. 뭐라고? 태림이도 못 봤을 거야. 근데 그때 반바지 입었다고 얘기하긴 했어. 내 허리 붙잡으면서. 그가 나를 보며 웃었다. 나는 소름이 끼쳤다. 지금 이 인간이 웃고 있어. 그때 막 신호가 바뀌어서 내가 시동 거는데 태림이가 내 허리를 붙잡으면서 나시에 반바지 입었네. 그랬어. 분명히 기억나, 그건. 그는 또 웃었다. 나는 그가 왜 자꾸 웃는지 알 수 없었다. 그게 말이 안 되잖아. 나도 이상해서 물어봤어. 반바지 입은 게 보이냐고. 그랬더니 바보야 하면서 무릎 세우고 벌리고 앉아있으니까 반바지지. 그랬어. 순간 나는 멍해졌다. 나는 잠시 고개를 돌려 식탁과 벽 사이에 놓인 약통과 약봉지를 노려보았다. 무릎이라고 했다. 언니가 무릎을 세우고 벌리고 앉아 있었다고. 나는 그 자세를 잘 알고 있다. 소파에 발을 올리고 무릎을 벌려 세우고 앉는 그 자세. 엄마와 내가 가장 끔찍해하는 그 자세. 그때 언니가 우리 집 소파에서처럼 그렇게 앉아 있었다면 자동차 좌석 위에 발을 올리고 무릎을 벌려 세우고 앉아 있었다면 차창을 통해 그런 자세를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언니가 반바지를 입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태림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그가 무슨 말인가를 했지만 나는 듣지 못했다. 한참 만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가 혼잣말을 하듯 웅얼거리고 있었다. 태림이 얘기는 죽어도 안 하려고 했어. 형사 아저씨가 자꾸 정준이 차에 걔가 탄 거 진짜 봤냐고. 착각한 게 아니냐고 몇 번이나 물어보니까 그래서 태림이가 해준 얘기를 한 거야. 머리 풀르고 나시 입고 반바지 입었다고. 그런데도 자꾸 잘못 본 거래. 잘 생각해 보라고. 잘못 봤을 거라고. 신정준이 처음엔 그 얘기를 안 했나 봐. 혜원 태운 거. 그러다 반바지 봤냐 못 봤냐 형사 아저씨가 날 쪼아대니까 태림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한 건데 괜히 한 거지. 그럼 무릎 얘긴 왜 안 했어요? 내가 물었다. 직접 본 게 아니고 들은 거다. 태림이도 추측으로 말한 거다. 그런 얘기 왜 안 했어요? 모르겠어. 왜 안 했는지. 태림이가 하겠지 했어. 태림이가 무릎 얘기도 안 하고 반바지 얘기도 안 한 거 몰랐어요? 알았어. 형사 아저씨가 얘기해 줬어. 그런데 왜 가만히 있었어요? 태림이가 안 했으니까. 그는 또 웃었다. 그냥 이유가 있겠지 했어. 나중엔 여자들이라 그런가 했고. 여자들이 뭐요? 모르겠어, 나는. 태림이도 이유가 있었을 거 아냐. 그래서 나도 안 했어. 태림이도 시달렸대, 많이. 형사가 자꾸 탄 거 정말 봤냐고 물어보니까. 그래서 나시 색깔이 노란색인 것까지 얘기했더니 그때부턴 가만 놔두더래. 그때 태림이를 만났어요? 그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 만났어. 그가 느릿하게 말을 이었다. 딱 한 번. 태림이가 치킨집에 왔었어. 이건 그때 형사 아저씨한테도 얘기 안 한 건데. 그가 공모하듯 나와 눈을 맞추었다. 내가 일 끝나고 나가니까 태림이가 30분 넘게 날 기다렸다고 했어.
그의 얼굴이 사뭇 밝아졌다. 눈빛도 또렷해지고 주름살도 펴진 것 같았다. 그때 태림이가 그랬어. 여자들이 무릎 얘기 그런 거 못한다고. 무릎 세우고 벌리고 앉아 있었다. 그런 얘기 잘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건 끝까지 얘기 안 해줬으면 좋겠다고. 태림이가. 그래서 그렇구나 했지. 태림에 관한 얘기를 할 때의 그는 조금도 오이지 같지 않았다. 해맑고 길쭉한 참외 같았다. 그러자 아기 참외같이 동그랗던 언니의 무릎이 생각났다. 그가 손으로 내 옷을 가리키며 물었다. 근데 정말 치마 입었다고? 반바지가 아니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그가 놀란 듯이 나를 보았다. 그 집을 나와 계단을 내려오는 내내 무릎이 덜덜 떨렸다. 그건 내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장면이었다. 언니는 교복 치마를 입었을 때는 꽤 조심하는 편이었지만 다른 때는 거의 조심하지 않았다. 의식조차 하지 않았다. 밖에 나가지 않고 주로 집에만 있는 것도 그 때문이었다. 언니는 그날 반바지가 아니라 집에서 입는 헐렁한 노란 민소매 원피스에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그리고 속옷을 입지 않았다. 나는 아찔해서 눈을 감았다. 엄마가 충동적으로 냅다 손을 들어 언니를 후려치던 마음이 이해가 되었다. 그 후로 나는 그를 2번 더 찾아갔다. 이미 물었던 말을 묻고 또 묻고 이미 들었던 말을 듣고 또 들었다. 나중엔 그가 한 말을 외울 지경이라 그가 머뭇거리거나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미리 일러주거나 정정해 줄 정도가 되었다. 아무 말 없이 그와 마주 앉아 있기도 했다. 더 알아낼 것이 없는데도 나는 자꾸 그를 찾아가게 되었다. 그를 찾아내기만 하면 말끔히 해결될 줄 알았는데 나는 여전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했다. 내가 4번째 찾아갔을 때에도 그는 순순히 문을 열어주었다.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오빠 누구야? 하는 쌩한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동생이었다. 유일하게 그의 알리바이를 증명해 준 사람이 여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나는 그에게 여동생이 있다는 사실이 낯설게 느껴졌다. 여동생의 얼굴이 부엌 쪽에서 나타났다. 여동생은 오빠에게 내가 누군지 묻는 눈빛을 보내다 곧바로 눈치를 챘다. 왜 또 왔어요? 나는 머뭇거렸다. 왜 또 왔냐니까. 구두 고치러 왔다가. 구두를 고쳐? 구두를 왜? 여동생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여기 구두방이 있어서. 아, 구두방? 근데 우리 집엔 왜 왔냐고요? 싸우러 온 거 아니에요. 그냥 얘기 좀 더 하고 싶어서 왔어요. 내가 신을 벗고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여동생이 내 앞에 버티고 섰다. 키가 아주 작았다. 키가 작은 내가 그녀의 정수리를 내려다 볼 수 있을 정도로 작았다. 무슨 얘기요? 오빠는 할 얘기 다 했다는데요. 그 얘기 말고 다른 얘기요. 웃기시네. 다들 그랬어요. 엄마랑 나한테 와가지고 딴 얘기하는 척하면서 우리가 무슨 얘기하면 하나하나 의심하고 나중에 따지고 들고 말도 안 되게. 난 경찰이 아니에요. 경찰처럼 조사하러 온 거잖아요. 뭔가 찾아내서 엮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나는 한숨을 쉬고 참외 봉지를 내밀었다. 과일 좀 사왔어요. 우리 이딴 거 필요 없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데 좀 앉아도 될까요? 여동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몸을 조금 비켜주었다. 나는 부엌 쪽 식탁 위에 참외 봉지를 올려놓고 의자를 잡아당겨 앉았다. 처음 이 집에 온 날부터 나는 줄곧 이 자리에 앉았다. 왈그닥 달그닥 일부러 큰 소리를 내며 그릇을 닦는 여동생의 머리가 창틀 아래에 닿을락 말락했다. 나는 아주 잠깐 졸았던 것 같다. 갑자기 주위가 조용해지고 창난에서 깨어날 때 느껴지는 겉은 차고 속은 뜨거운 싸늘한 열기가 온몸에 퍼졌다.
퍼뜩 깨어보니 여동생이 내 앞에 서 있고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왼편 팔걸이에 목발을 나란히 기대놓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뭐를 먹었냐고요? 여동생이 물었다. 왜요? 나는 나도 모르게 맹렬히 고개를 저었다. 나는 살이 찌지 않기 위해 매일 점심을 걸렀는데 그날은 참지 못하고 오뎅을 하나 사 먹었다. 국물도 2컵이나 마셨다. 뭔가를 먹은 날은 오후 내내 견딜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뭘 그렇게 놀래요? 사람 미안하게. 안 먹었는데 조금밖에. 우리는 지금 막이요. 계란 부쳐 먹으려던 참인데. 계란 말이요? 아니, 계란 후라이요. 여동생이 거실 쪽을 향해 오빠 2개 먹을 거지? 하자 하는 대답이 들려왔다. 하나는 반숙에 소금 뿌리고요. 하나는 완숙에 케첩 뿌려요. 우리는 맨날 그렇게 먹어요. 나는 침을 삼켰다. 나도 먹어도 돼요? 진짜요? 몇 개요? 나도 2개 먹을래요. 여동생이 씩 웃더니 몸을 돌려 가스레인지 위에 프라이팬을 올리고 불을 켰다. 몸을 돌려 냉장고 손잡이를 잡으며 물었다. 그럼 먹는 것도 우리랑 똑같이 먹을 거예요? 네, 똑같이요. 오케이, 그럼 셋 다 똑같이. 여동생이 힘을 주어 냉장고 문을 열고 작은 손에 계란 2개씩 쥐어 3번에 꺼냈다. 애틋한 연갈색 타원형 계란 6개가 막 굴을 자세로 식탁에 누웠다. 여동생은 그 옆에 케첩도 꺼내 놓았는데 통에 담긴 게 아니라 패스트푸드점에서 주는 납작한 비닐에 든 일회용이었다. 그것도 3개였다. 그러니까 셋이 하나씩 똑같이 뿌려 먹으면 될 것이었다. 여동생이 작은 찻상에 찻잔 셋을 얹어 가져왔다. 여동생은 그의 맞은편에 자리를 잡더니 내게도 가까이 와 앉으라는 눈짓을 했다. 내가 다가앉자 그녀가 달그닥거리는 소리를 내며 찻상에서 찻잔과 찻잔 접시를 내려놓았다. 오빠, 난 진짜 그 언니 장난 아니었다고 들었거든. 그랬지. 오빠는 어땠어? 나는 뭐. 그가 조금 웃었다. 내가 오기 전에 그들끼리 하던 얘기가 있는 모양이었다. 나는 접시에 받쳐내온 찻잔 세트를 내려다보며 그들과 함께 먹은 계란 후라이의 맛을 만족스럽게 음미하고 있었다. 정말 오랜만에 먹는 계란 후라이였다.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보는 구닥다리 찻잔이었다. 이 집은 모든 게 이런 식이다 라고 나는 생각했다. 낡고 가난하고 정말 오랜만인 것들로 가득했다. 근데 동생인 이 언니도 되게 이쁘다. 그지? 그녀가 이렇게 말하는 순간 나는 찻잔 손잡이를 놓칠 뻔했다. 그러니까 앞의 얘기는 언니 얘기였고 지금 얘기는 내 얘기였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찻잔 손잡이를 검지로 문질렀다. 진짜 장난 아니었지, 우리 언니는. 그런데 여동생은 나더러도 되게 이쁘다고 했다. 여동생이 참외를 가져와 깎았고 한만호가 텔레비전을 켰다. 참외가 맑은 속살을 드러냈다. 텔레비전을 보는 그의 얼굴이 왠지 자신감에 가득 찬 듯 어딘가 뻐기는 듯 보였다. 그건 자기 곁에 여동생이 있어서이기도 한 것 같았고 여동생은 모르는 우리 언니의 미모를 자기는 알고 있어서이기도 한 것 같았다. 둘 중 무엇이어도 상관없었다. 여동생이 참외 접시를 그와 나 사이에 놓으며 말했다. 먹어요, 오빠. 언니도. 한만우는 약을 먹고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 여동생이 텔레비전을 끄고 내게 자기 방으로 가자는 눈짓을 했다. 그녀의 방은 정말 작았다. 그녀가 거실에 있던 찻상을 옮겨왔다. 참외 접시는 그대로였고 찻잔 세트 대신 유리컵이 2개 놓여 있었다. 그녀가 병맥주와 오프너를 가지고 돌아와 방문을 닫았다. 큰 상자 속에 둘이 숨어든 느낌이었다. 시원하게 맥주 한잔 해요, 우리. 맥주는 정말 시원했다. 우리는 참외를 아작아작 씹어 먹으며 맥주를 마셨다.
언니, 여동생이 쌍꺼풀 진 큰 눈으로 나를 보았다. 내가 언니가 없어가지고요. 언니 하고 부르는 게 이상한데도 좋아요. 그녀는 나보다 3살 아래였고 이름은 선우였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형마트에서 판매직으로 일하는데 지난 4년 동안 5번이나 자리를 옮겼다고 했다. 이쪽 일은 이상하게 자꾸자꾸 사정이 생겨요. 우리 입장에서는 진짜 안 좋은 거거든요. 교육도 새로 받아야 되고 붕 떠 있는 동안 돈도 못 받고 노는 날도 맨날 바뀌고. 근데 언니, 내가 말이죠. 이 얘기는 꼭 해야겠어요. 나는 그 얘기구나 짐작했다. 그때 그날 말이에요. 밤에 내가 자고 있긴 했는데요. 오빠가 11시 반쯤 들어온 거 진짜 맞거든요. 꽈배기 사가지고요. 꽈배기요? 나는 또 침을 꼴깍 삼켰다. 신기하게도 이 집에 들어온 뒤로는 자꾸만 배가 고팠다. 그 동네 살 때요. 시장 모퉁이에 꽈배기 파는 집이 있었는데요. 오빠가 거기서 꼭 꽈배기를 사왔거든요. 내가 좋아하니까 먹으라고 여기 이 상에 딱 이렇게 놔두거든요. 내가 밤중에 일어나서 먹기도 하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먹기도 하고요. 내가 꽈배기를 뒤따 좋아하는데 그 집 꽈배기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11시 반이 넘으면 문을 닫아요. 그래서 오빠가 그거 사려고 꼭 11시에 치킨집에서 나와요. 사장 아저씨도 그거 알아서 오빠가 일하고 있어도 빨리 꽈배기 사러 가야지 그러고 그랬거든요. 그때 그 다음날 아침에 꽈배기가 여기 이렇게 딱 있었거든요. 나는 한 손에 동생에게 줄 꽈배기 봉지를 들고 한 손에 언니를 죽일 벽돌을 든 한만우를 상상해 보았다. 그럴 수가 있을까, 과연. 근데 형사 아저씨는 그 말 안 믿었어요. 그런 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대요. 살인마들이 살인도 하는데 그러면서요. 나보러 순진하다고요. 그런 거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미리 사다 놓고 그럴 수 있대요. 나는 거기 이용당한 거래요. 살인마라면 그럴 수 있나. 고소한 냄새를 풍기는 막 튀긴 설탕 꽈배기가 든 봉지를 들고 누군가의 머리를 벽돌 같은 걸로 내려치는 그런 일이 가능할까? 나는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무슨 계획을 4년 전부터 꽈배기 사오는 걸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오빠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살인마였다는 건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진짜. 선우가 맥주를 더 가져왔다. 내가 그의 다리에 대해 묻자 선우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오빠가요, 무릎암으로 수술받았거든요. 무릎암? 처음 듣죠? 그래서 왼쪽 무릎을 절단했는데요. 다행히 딴 데로는 전이가 안 됐대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뼈에도 다 암이 생긴대요. 내가 오빠 때문에 무지 공부했는데요. 육종이라고도 하고 고육종이라고도 한대요. 이게 주로 젊은 사람들한테 잘 생긴대요. 10대, 20대 그럴 때요. 그래서 아파도 잘 모른대요. 근육통 같은 걸로 헷갈려가지고요. 오빠도 군대 가가지고 갑자기 아파서 그렇게 아프다고 얘기했는데도 엄살 피운다고요. 그래서 혼자 뒤따 참았나 봐요. 그러다 나중에 쓰러져서 군대 병원에 실려갔는데요. 검사해 보더니만 집에 가라고. 집에 가서 큰 병원 가보라고. 그렇게 내보내준 거거든요. 그게 진짜 더럽고 치사한 게요. 내보내주려면 일찍 내보내주던가 아니면 다 치료해가지고 내보내주던가 그래야 되잖아요. 자기들한테 무슨 문제가 생길까봐 쉬쉬하면서 뒤늦게 그런 거거든요. 제때 잘만 치료받았으면요. 다리는 안 잘라도 됐을 거라고 의사쌤이 그랬어요. 근데 그딴 건 싸워도 안 된대요. 군대는 못 이긴대요. 그래서 수술비만 받고 땡쳤어요.
근데 언니 술 되게 잘 먹네요. 선우가 또 맥주를 가져왔다. 오빠는요, 나랑 아빠가 틀려요. 여동생의 목소리가 지구 반대편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멀게 느껴졌다. 아빠가 틀린데도 똑같은 거는요,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아빠들은요, 둘 다 조용히 사라졌대요. 엄마는 그게 다 착해서 그런 거래요. 집에 돈을 못 갖다 주니까 너무너무 미안해가지고 조용히 사라진 거래요. 도망갔다고 안 하고 사라졌다고요. 우리 엄마는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새소리나 물소리처럼 들리긴 하지만 들리지 않는 듯한 소리, 산들 바람처럼 귓가를 스쳐가는 소리, 가슴이 저미도록 아름다운 소리. 난요, 오빠가 걱정돼 죽겠어요. 다리 아픈 거 그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요. 난요, 오빠가 사라질까봐 겁이 나 죽겠어요. 집에 돈을 못 갖다 주니까 너무너무 미안해가지고 조용히 사라질까봐. 옛날에도 그딴 생각 했거든요. 오빠가 죽어라 돈 버는 게 아빠들처럼 안 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안 사라지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그딴 생각이요. 우리 오빠 어떡하나요, 언니? 장애인 고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알아보자. 장애인 특별 고용업체에 대해 알아보자. 취한 와중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가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다 조용히 사라지게 할 수는 없었다. 그러려면 그가 집에 갖다 줄 돈을 벌게 해주어야 한다. 어떤 삶은 이유 없이 가혹한데 그 속에서 우리는 가련한 벌레처럼 가혹한 줄도 모르고 살아간다. 내가 마지막으로 어디를 찾아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가 분명해졌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박사님께 상담을 받고 싶어서 예약하고 많이 기다렸어요. 저는 3년 전에 정말 힘든 일을 겪었는데, 박사님도 알고 계시나요? 얘기 들으셨다고요? 신문에도 나고 그랬으니까. 저는 그때 그 일을 겪고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힘들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아니에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요즘은 아침마다 시를 쓰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일 이후로 내가 왜 이러지? 네, 저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 시를 쓰게 됐어요. 그게 처음에는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 제가 아이를 낳고 심한 우울증에 빠졌답니다. 아이요? 내 아기, 예빈이, 신예빈. 예빈이는 천사였죠. 정말 예쁜 아기였어요. 다들 예빈이처럼 예쁜 아이는 본 적이 없다고 그랬으니까요. 그 애도 예뻤죠. 그 애도 아기 때 그렇게 예뻤겠죠. 그 애요? 제가 잠깐 정신이 혼란스러워졌네요. 예빈이 말이에요. 남편은 그 애한테 완전히 빠졌어요. 제가 임신했다는 얘기를 했을 때도 별로 크게. 기뻐하긴 했지만 보통 남자들 정도로 그 정도였지 정말 나중에 그렇게 광적으로 변할 줄은 몰랐어요. 예빈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180도 변했죠. 어느 정도였냐 하면 갑자기 그날 일이 생각나네요. 그이가 예빈이를 안고 재우던 날이요. 애가 여간 까탈스럽지 않았거든요. 안아주지 않으면 잠을 안 자고 안고서도 아주 오래 흔들어줘야 겨우 잠이 드는 애였죠. 근데 그이가 그렇게 오래 흔들어 재우더라고요. 참을성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 인간인 줄 알았는데 그이가 성질이 좀 급한 편이거든요. 예빈이를 재우더니 아기 침대에 눕히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대로 멈추고 아주 한참 동안 잠든 예빈이를 들여다보더라고요.
그이는 내가 보고 있는 걸 몰랐을 거예요. 예빈이 이마에 입술을 갖다 대더니 또 한참 동안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글쎄 울더라고요. 소리도 안 내고 울고 있더라고요. 대체 무엇 때문에 울고 있었을까요? 나는 그이가 우는 걸 처음 봤어요. 거기 어디에 울 일이 있나요? 그걸 보고 저는 끔찍했어요. 너무 끔찍했죠. 왜냐고요? 저는 그냥 끔찍해서 죽고 싶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왜냐고요? 몰라요. 그냥 죽고 싶었어요. 죽도록 우울했으니까요. 벽에 머리를 꽝꽝 부딪혀서 죽고 싶었다고요.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려고 많은 분들이 신방해 주셨어요. 그분들 중에 나이 드신 여류 시인이 한 분 계셨는데요. 제게 시로 마음을 치유하는 법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처음에는 그분의 관심이 달갑지 않았어요. 정말 이제 그만 와 주십사 하고 몇 번이나 돌려서 말씀드려도 그분은 포기를 모르시더라고요. 심지어 다른 시인들까지 데리고 오셔서 번갈아 시 낭독을 해댈 정도였으니까요. 정말 치가 떨렸어요. 안 그래도 우울해 죽을 판인데 자꾸 내 안에서 시를 끄집어내라느니 시를 쓰면 당신이 만드는 잡지에 실어주겠다느니 자꾸 그렇게 괴롭히고 귀찮게 하고 저는 계속 그분을 피했죠. 아, 그건 그렇고 맞아요. 그러던 중에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멍청한 베이비시터. 어떻게 유모차에 애가 없어진 것도 모르고 끄덕끄덕 밀고 올 수가 있었을까? 내가 정말 소리 안 나는 총이라도 있었으면 경찰들은 또 어떻고요? 수사는 제대로 하지도 않고 원한이 어떻고 금전 문제가 어떻고 우리가 무슨 엄청난 비밀이라도 감춰놓은 것처럼 파헤치려고 하고 우리 집안을 뭘로 보고 그런 얼토당토하는 질문들만 늘어놓고 아, 지겹게 무능한 경찰들. 그 얘기는 하지 않을래요. 다시 열이 올라요. 그 생각만 하면 이렇게. 잠깐 화장실에 다녀와도 될까요, 박사님?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화장실에서 문득 궁금한 게 생각나는데요. 냉혈한이란 말이 있잖아요, 박사님. 피가 차가운 사람, 감정이 메마른 사람, 감정이 없는 사람 맞나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원래부터 그렇게 태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자라면서 그렇게 되어가는 건가요? 두 가지 다일 수 있다고요? 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살다 보면 주위에서 가끔 그런 사람을 보게 되는 것 같아서요. 네? 제 주변 가까이에서요? 아니에요. 제 주변 가까이에서는 아니고 남자들 중에 본 적이 있냐고요? 아니, 꼭 남자라기보다 아, 이런 얘기는 그만하고 싶어요. 저한테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요. 편하게요. 침착하게. 멀리 떨어뜨려 놓고 그 특징 같은 걸. 네, 그럼 편하게 얘기해 볼게요. 그 특징이라면 그 인간들은 우선 제 말을,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있지 않다는 느낌? 듣기는 듣는데 벽처럼 딱 막혀서 말이 그대로 튕겨나오는 느낌? 네, 그런 느낌 아시죠? 그리고 또, 아, 맞다. 자기 잘못을 절대 인정 안 하는 거. 자기가 잘못해놓고 절대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거. 누가 봐도 명명백백하게 지가 잘못한 건데 나는 잘못한 것 없다. 내 잘못 아니다. 우기고. 더 기가 막힌 건 네 잘못이다 이러면서 저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요. 그럼 정말 미치고 팔짝 뛰죠. 이 인간이 아주 미친 게 아닐까 싶을 만큼 억지를 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다 정말 소름 끼치는 건 여자를 아주 지 장난감 취급하는 거. 인형처럼 지 멋대로 움직이려고 아주.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더럽게 못돼 처먹은 표정을 짓고 아주 고문도 그런 고문이 없어요.
지는 감정이 없으니까 아무렇지도 않고 멀쩡하고 나만 미쳐가게 만드는 거거든, 이게. 데리고 놀아도 꼭 어린 여자애들만 19, 20 그런 애들. 그 애 또래인 애들하고만. 네? 아, 누구 얘기냐고요? 누구 얘기는요. 그냥 아무 얘기도 아니에요. 저는 냉혈한에 대한 느낌을 편하게 말씀드린 건데요. 일반적인 그런 인간들이요. 네, 물론이죠. 일반적인 얘기예요. 절대 제 개인적으로 경험한 얘기가 아니고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느낌을 얘기한 거예요. 아무래도 제가 시를 쓰다 보니까 남들보다 상상력이 풍부한 편이죠. 사람들을 꿰뚫어 보는 직관 같은 것도 있는 편이고요. 네? 남편이요? 저는 정말 그이가 걱정돼요. 그이는 예빈이한테만은 지극정성이었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란 걸 처음 알았죠. 아기를 별로 간절히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는데 예빈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람이 그럴 수도 있을까 싶게 변하더니 아, 이 얘기는 말씀드렸나요? 내 아기, 돌도 안 지난 예빈이, 이제 벌써 3살, 아니 4살인가. 사놓은 옷이랑 신발이랑 예빈이의 아기방은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그이가 못 치우게 하니까요. 그이는 한동안 그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저는 정말 걱정이 돼요.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일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자기 일 하나에는 빈틈이 없던 사람이었거든요. 보란 듯이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몇 년째 이런 식으로 손을 놓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고 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자기 삶을 망가뜨리며 살 작정인지 걱정스럽다 못해 한심스러워요. 남편이 완전히 망가진다면 남편을 이해하냐고요? 그럼요, 이해하죠. 왜 그런 걸 물으시죠? 제가 아니면 누가 그 일을 이해하겠어요? 저는 그 일을 완벽하게 이해합니다. 문제는 남편이에요. 박사님께서 그 일을 상담해 주시면 좋겠지만 그이는 절대 이런 데 오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이는 앞으로 더 엉망이 될 거예요. 제겐 그런 확신이 있어요. 언젠가 그때가 밤이었는데 혼자 기도드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제게 똑똑히 알려주셨거든요. 그이의 영혼이 사망의 골짜기에 이를 것이라는 것을요. 작년 11월 중순쯤이었을 것이다. 나는 국립도서관 1층 가방 보관함 앞에서 다은을 만났다. 다은이 먼저 나를 알아보고 상희 언니 하고 불렀다. 다은이 먼저 알아보지 않았다면 나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다. 대학 도서관 계단에서 우연히 만난 후 9년 반 만이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는 해도 다은은 또 한 번 나를 깜짝 놀라게 할 만큼 변해 있었다. 짧은 파마 머리에 안경을 꼈고 예전보다 훨씬 살이 올라 있었다. 언뜻 보기에 나보다 서너 살은 나이가 들어 보였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니 화장도 하지 않은 피부가 뽀얗고 발그레했다. 아마 예전에 도서관 앞에서 우연히 만나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나는 다은을 쉽게 알아보았을지 모른다. 산골 소녀 같던 다은이 산골 여인처럼 변했으니 그 사이에 쐐기처럼 박힌 노란 원피스에 기이한 이미지만 없었다면 나는 그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을 것이다. 뒤풀이 자리를 파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전철 안에서야 나는 다은과 만난 일에 대해 대부분의 것을 기억해낼 수 있었다. 그날 나는 국립도서관에서 논문에 필요한 자료를 찾아 복사를 해야 했다. 가방 보관함에 가방을 넣고 출입구로 들어가려다 나는 지갑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 돌아가 가방을 뒤져보았지만 거기에도 없었다. 내가 코트 주머니를 뒤지고 있을 때 누군가 상희 언니 하고 불렀다. 뭐 잃어버렸어요? 다은은 우리가 계속 만나온 사이인 듯 물었다.
나는 지갑을 놓고 온 것 같다고 말했고 그녀는 내가 돈이 필요한 줄 알고 자기 지갑을 꺼냈다. 나는 지갑 속에 도서관 이용증이 들어있다고 말했다. 들어가서 뭐 할 건데요? 내가 도와줄 거 없어요? 실은 내가 자료를 복사할 게 있는데 내가 해줄까요? 그게 자료 찾기가 좀 복잡해서. 그럼 언니가 내 이용증을 갖고 들어가서 복사할래요? 내가 복사물을 안고 돌아왔을 때 다원은 휴게실 창가에 서서 통화를 하고 있었다. 언뜻 귀에 익은 이름이 들려왔다. 그것을 듣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나는 다원이 기쁨에 넘치는 목소리로 혜은이는요, 엄마? 하고 묻는 것을 들었다. 그건 혜은이는요? 라고 묻는 것처럼 들렸다. 혜은, 혜원, 비슷한 이름이었다. 아, 정말 하면서 다원이 크게 웃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다원에게서 물러섰다. 엿들을 의도는 없었지만 내가 그 이름을 들었다는 사실을 그녀가 눈치채면 안 될 것 같았다. 막연하지만 선명한 두려움이 일었다. 다원이 통화를 마치고 뒤를 돌아보았을 때 나는 적절한 거리에서 그녀를 향해 다가갈 수 있었다. 다 했어요, 언니. 그녀가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휴게실에서 나와 가방 보관함에서 각자의 가방을 찾아 건물 밖으로 나왔다. 다원이 담배를 피우고 싶다고 해서 우리는 흡연구역 벤치를 향해 갔다. 내가 저녁을 사주고 싶은데 시간이 되느냐고 묻자 다원은 좋다고 했다. 술도 먹느냐고 묻자 먹죠 하며 웃었다. 다원이 담배를 피우는 동안 나는 계속 혜은 또는 혜연의 존재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왜 갑자기 윤태림이 떠올랐는지 모르겠다. 예전에 대학 도서관 카페에서 만났을 때 다원이 내게 윤태림과 연락되는지 물었기 때문인지 모른다. 그때 나는 반창회에서 가끔 만난다고 대답했었다. 다원은 내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갔지만 그 후에 윤태림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든가 그 밖에 다른 용건으로 내게 연락해오지 않았다. 그건 그렇고 다원은 언제부터 담배를 피웠을까? 아직도 윤태림의 연락처를 알고 싶어 할까? 나도 태림을 본 지 오래되었다. 태림은 신정준과 결혼하기 전에 반창회에 나와 청첩장을 돌리고 간 후로 다시는 반창회에 나오지 않았다. 우리는 그게 우리 중 누구도 그들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은 데 대한 원한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다. 몇 년 뒤 나는 반창회에서 윤태림의 6개월 된 딸아이가 유괴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었다. 베이비시터가 유모차에 아기를 태우고 잠깐 외출했다 돌아왔는데 집에 와보니 유모차 속의 아기가 사라지고 없었다고 했다. 유모차를 밀면서 아기가 없다는 걸 모를 수가 있을까? 베이비시터는 몰랐다고 했다. 유모차 커튼을 내려놓았고 아랫단에 이것저것 아기용품을 실어놓았고 또 유기농 매장에서 산 우유며 과일이며 주스를 거리에 걸어두었기 때문에 무게를 가늠하지 못했다고 했다. 베이비시터의 동선을 추적하면서 경찰은 가장 의심스러운 장소로 유기농 매장을 꼽았는데 베이비시터는 유모차를 카운터 뒤편 구석에 세워놓고 직원과 잠깐 실랑이를 벌였다고 했다. CCTV는 매장 안쪽 카운터를 비추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뒤편은 사각지대라고 했다. 그러니까 그때 누군가 유모차에서 아기를 빼내갔을 거라고 동창은 말했다. 그때 나는 심한 기시감이 들었고 혜연이 죽은 후 아이들이 칠판 위에 이런저런 그림을 그리거나 수치를 적으며 각자의 추리를 늘어놓던 장면이 겹쳐오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지금 테리미를 떠올린 것도 그 기시감, 그 오버랩 때문일까? 다원이 두 번째 담배를 휴지통에 눌러 끄며 물었다. 언니는 신을 믿어요? 신? 하고 나는 물었다. 안 믿는 것 같아. 넌? 나도 아직은요. 그럼 믿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냐고 물었더니 다원은 아니라고 했다. 믿고 싶은데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신을 믿을 수 있어요? 이를테면 이 땅 어딘가에 한 남자아이가 태어난다. 난쟁이 엄마와 누이 동생만 있는 가난한 집 장남이라 새 신을 사지 못해 신을 찍찍 끌고 다니고 12살 때부터 푼돈을 벌며 학교에 다닌다. 19살에 살인 누명을 쓰고 경찰에게 매를 맞고 이웃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학교에서도 쫓겨난다. 그러다 군대에 가서 육종에 걸려 다리를 절단하고 의병 전역을 하고 불구의 몸으로 세탁 공장에 취직해 화상을 입으며 다림질을 하다 육종이 온몸에 퍼져 28살에 죽는다. 그런데도 이걸 신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나? 언니, 이 모두가 신의 섭니다. 망노가 불타고 배가 침몰해도 이 모두가 신의 섭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신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섭리가 아니라 무지예요. 이 모두가 신의 무지다. 그렇게 말해야 해요. 모르는 건 신이다. 그렇게. 그때 다원의 휴대전화 벨이 울렸다. 번호를 확인한 다원이 벤치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큼 충분한 거리를 두고 통화를 했다. 나는 다원이 쏟아낸 말이 단순히 종잡을 수 없는 말만은 아니라는 걸 알았다. 19살에 살인 누명을 쓰고 그건 혹시 그래 한만우인가? 육종에 걸려 죽었다는 그 남자는 한만우인가? 나와 동갑인 그가 28살에 죽었단 말인가? 어떡하죠 언니? 통화를 마치고 돌아온 다원이 말했다. 언니랑 꼭 한번 저녁 먹고 싶었는데 가봐야겠어요. 일이 생겼네요. 생겼다는 일이 나쁜 쪽은 아닌지 다원의 표정은 어둡지 않았다. 그럼 언니 하고 다원은 장난스러운 미소를 짓더니 신은 안 믿어도 신은요? 하고 물었다. 신은 믿죠? 신은 믿지.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렇게 우리는 흡연구역 벤치에서 웃으면서 헤어졌다. 나는 다원에게 아무것도 묻지 못했다. 사는 곳도 연락처도 물어도 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 그 후로 나는 국립도서관에 자주 갔고 아예 논문 작업을 그곳에서 하기로 했다. 갈 때마다 다원을 찾았지만 자주 온다는 다원을 볼 수 없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저절로 알게 되었다. 다원이 나를 만난 날 이후로 다시는 도서관에 오지 않았고 앞으로도 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언니랑 꼭 한번 저녁 먹고 싶었는데 라고 다원은 말했다. 그때는 윤태림과 한만우 생각에 정신이 팔려 흘려듣고 말았는데 돌이켜보니 그건 그녀가 나를 2번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말이었다. 꼭 한번 그리고 영영 그런 뜻이었다. 그녀는 나를 피했다. 나뿐 아니라 오래전 그 사건을 아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피할 것이다. 그래야 할 것이다. 자기 존재가 이 세상에서 고립되고 망각되길 원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살도 찌우고 안경도 쓰고 커다란 고치 같은 파카 속에 숨은 것일까?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목격자 때문에. 전철역에서 내리면서 나는 이 모든 상황이 어처구니 없는 오해와 망상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내 짐작이 사실이라면 그 해에 일어난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다. 앞으로도 끝나지 않을 것이다. 다원의 삶이 끝날 때까지, 어쩌면 다원의 삶이 끝난 후에도 오래. 나는 그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선우와도 연락을 끊은 지 오래다. 그러나 때로 견딜 수 없이 그들 남매가 그립다. 그들은 여전히 A동 301호에 살고 있을 테지만 나는 그 집에 발을 들일 수 없고 상가 모퉁이 작은 구두방에 구두를 고치러 갈 수도 없다. 나는 그들을 오랫동안 어쩌면 평생 만날 수 없을 것이다.
그들 모녀가 선의로 가득 찬 사람들이란 걸 나는 누구보다 잘 안다. 하지만 만에 하나 그들 부부 신정준과 윤태림이 오래전 그 사건을 경찰에게 얘기한다면 나는 그들이 그러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경찰은 한만우의 가족부터 찾아갈 것이다. 그가 죽었으니 그들 모녀를 취조하고 감시할 것이다. 이런저런 유도신문에 응하다 보면 키 작은 모녀는 우연찮게 내 얘기를 할 수도 있다. 내가 그들을 언제 찾아왔는지, 어떻게 의심을 풀고 서로 친해졌는지에 대해 조금의 악의도 없이. 그리고 경찰은 나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궁금하다. 우리 삶에는 정말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걸까? 아무리 찾으려 해도 지어내려 해도 없는 건 없는 걸까? 그저 한만 남기는 세상인가? 혹시라도 살아있다는 것, 희열과 공포가 교차하고 평온과 위험이 뒤섞이는 생명 속에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의미일 수는 없을까? 이제 그들은 죽고 없다. 한만우의 죽음을 경유함으로써 나는 언니의 죽음을 애도할 수 있게 되었다. 그의 삶과 마찬가지로 언니의 삶 또한 고통스럽게 파괴되었다는 것을, 완벽한 미의 형식이 아니라 생생한 삶의 내용이 파괴되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들은 죽었고 나는 살아있다. 살아있음,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면 그 밖의 것은 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살아있고 하루하루 살아간다. 엄마와 어린 혜은, 아무도 모를 죄책감과 기나긴 고독이 내 곁에 있다. 가끔 한만우를 처음 찾아갔던 날의 뜨거운 증오를 생각한다. 그의 절단된 다리를 놓고 천벌받은 거라고, 그 병이 이대로는 안 끝날 거라고 앙칼지게 쏟아내던 저주를 생각한다. 작은 부엌 창문을 등지고 앉은 그가 무릎이라고 말하던 순간을 생각한다. 자꾸 희죽대던 그의 웃음을 생각한다. 오이지 같은 그의 얼굴을 매끈한 참외처럼 해맑게 다림질하던 그 웃음. 한때 내가 맹렬한 혐오감을 느끼며 냉랭하게 바라보았던 그 웃음. 한 소녀에 대한 소박한 마음이 빚어낸 그 어리석은 웃음을. 나는 상상한다. 배달용 스쿠터를 탄 19살의 소년이 교차로에 서 있다. 스쿠터 뒷자리에는 눈꼬리가 올라가고 입술이 붉은 소녀가 타고 있다. 신호가 바뀌고 스쿠터에 시동이 걸리는 순간 그녀의 손이 그의 허리 양쪽을 가볍게 붙든다. 소녀의 손은 깃털처럼 따뜻하고 부드럽다. 그의 주름진 두 뺨에 평생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낯선 희열이 깃든다. 그것은 공포의 다른 면이기도 하다. 그는 희열과 공포의 교차로를 가로질러 비상하듯 달려나간다. 환한 6월의 저녁 사양 속으로.